아니, 이미 포장재가 다 찢어졌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직원은 계속해서 춘섭을 질책했습니다.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폐잖아요. 춘섭은 허리를 더욱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손해보신 부분은 제 월급에서 빼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윤도의 가슴을 찔렀죠. 윤도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아버지, 제발. 하지만 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들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수하신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춘섭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춘섭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윤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였거든요.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묵묵히 누구의 꾸중도 참으며 일하셨었죠. 첫 번째 직원이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 보잖아요? 좀 더 신경 쓰세요. 춘섭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윤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당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윤도는 주먹을 꽉 쥔 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아버지의 굽은 어깨와 떨리는 목소리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도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아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윤도의 목소리가 창고 앞 통로에 울렸습니다. 꾸중을 하던 직원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일제히 윤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윤도는 정장 차림에 깔끔한 외모를 하고 있어서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오전 9시 정각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대기업 오피스 빌딩의 25층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곳 전략기획부 부장실에서 한 남자가 정갈하게 정돈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윤도였죠. 윤도는 38살, 키 178cm의 단정한 체형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네이비 컬러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왼쪽 손목에는 스위스산 명품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창가 쪽에는 오래 받은 우수사원상 트로피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오후 2시에 김 상무님과의 미팅 있으시고요. 3시 반에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검토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공손하게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윤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무실 밖으로 나간 직원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윤도는 잠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푸르게 느껴지는 오후였죠. 하지만 윤도의 마음속에는 그 푸른 강물과는 정반대의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도는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지 15년째 승진 가도를 달리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지하 주차장에는 독일산 수입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윤도를 부러워했죠.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현재 마트에서 알바를 하고 계셨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사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도는 입사 면접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출신을 서울이라고 속여왔습니다. 나는 올라왔고 아버지는 남겨졌다. 그게 인생이라 믿었다. 윤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이 말은 윤도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수없이 되뇌어온 주문 같은 것이었죠.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동료들은 고향에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도는 항상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는 핑계를 댔죠. 실제로는 혼자 아파트에 남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윤도는 애써 시선을 돌렸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죠. 윤도야, 날씨가 추워진다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윤도는 문자를 읽고 나서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은 지도 벌써 몇 달이 되었죠. 윤도의 책상 서랍 맨 아래쪽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하지만 윤도는 그 사진을 꺼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윤도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저희랑 같이 가시죠. 새로 생긴 일식집이 있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윤도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가보죠. 식당에서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요즘 농사일이 힘드시다고 하시면서도 절대 그만두려고 하지 않으세요. 고집이 세시거든요.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죠.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은퇴하라고 해도 계속 일하시려고 하시고요. 윤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죄책감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윤도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다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도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가족에 관한 사연이 나오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제가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도는 급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날 밤 윤도는 넓은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윤도의 마음은 왠지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삶 속에서 점점 진짜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었죠. 윤도의 인생에서 아버지는 이미 삭제된 존재였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윤도는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신규 물류센터 건립 프로젝트 관련 미팅이 있었거든요. 고속철도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 부산에 도착한 윤도는 택시를 타고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탓에 시간이 남았죠. 기사님, 근처에 간단히 점심 먹을 만한 곳 있을까요? 윤도가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죠. 아, 저기 큰 마트 있어요. 거기 푸드코트가 괜찮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윤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식점을 찾았겠지만 오늘은 시간도 부족하고 간단히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마트에 들어서자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도는 푸드코트로 향하면서 마트 내부를 둘러봤죠. 대형 할인 매장 특유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니는 주부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 혼자서 장을 보는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푸드코트에서 간단히 김밥과 우동으로 점심을 해결한 윤도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마트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할인 매장에 와본 지도 꽤 오래되었거든요. 윤도는 평소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마트를 이용했으니까요. 과자 코너를 지나 생활용품 구역으로 향하던 중 윤도는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소리와 함께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호기심이 생긴 윤도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앞 통로에서 한 노인이 손수레에 박스들을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주름진 손에는 오랜 노동으로 인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노인은 지게차에서 내린 무거운 박스들을 하나씩 손수레로 옮기고 있었는데 나이에 비해 너무 무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윤도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뒤에서 보는 모습이었지만 그 구부정한 어깨와 천천히 움직이는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땀을 닦는 순간 윤도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아버지 한춘섭이었거든요. 10여 년 전보다 더 깊어진 주름, 더 굽어진 허리 하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윤도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몇 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마트 직원 한 명이 춘섭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는데 표정이 매우 불쾌해 보였죠. 이봐요, 늙은이. 손 느려서 물건 다 부쉈잖아. 직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춘섭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춘섭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죠. 윤도는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아니, 이미 포장재가 다 찢어졌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직원은 계속해서 춘섭을 질책했습니다.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폐잖아요. 춘섭은 허리를 더욱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손해보신 부분은 제 월급에서 빼셔도 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윤도의 가슴을 찔렀죠. 윤도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만해. 아버지, 제발. 하지만 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과 들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수하신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춘섭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춘섭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윤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였거든요.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묵묵히 누구의 꾸중도 참으며 일하셨었죠.
첫 번째 직원이 다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보잖아요. 좀 더 신경 쓰세요. 춘섭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네,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윤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당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윤도는 주먹을 꽉 쥔 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아버지의 굽은 어깨와 떨리는 목소리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도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아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윤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10여 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잠깐만요. 윤도의 목소리가 창고 앞 통로에 울렸습니다. 꾸중을 하던 직원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일제히 윤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윤도는 정장 차림에 깔끔한 외모를 하고 있어서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윤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윤도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윤도는 천천히 춘섭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윤도의 존재를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윤도는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보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윤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네, 그냥 여기서 일하는 알바 아저씨인데요. 왜 그러세요? 윤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냥 알바 아저씨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아버지는 윤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대체 가능한 노동력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윤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예의입니까? 직원은 조금 움츠러들었지만 여전히 반항적이었습니다. 아니, 손님이 왜 이런 일에 간섭하세요? 이건 직장 내부 문제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망가뜨린 건 사실이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손님이 왜 저러지? 무슨 관계인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윤도에게 집중되었죠. 윤도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트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손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매니저는 윤도의 정장 차림과 분위기를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첫 번째 직원은 매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손님이 갑자기 끼어드셔서 저희가 일하는 것에 간섭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실수한 직원에게 주의를 준 것뿐인데요. 윤도는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의를 준다고요? 저게 주의를 주는 방식입니까? 어른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는 게 정상입니까? 윤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여온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죠. 춘섭이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도의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윤도야? 춘섭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춘섭의 반응을 보고 뭔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춘섭과 윤도를 번갈아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죠. 뭐, 당신 아버지라도 되나요? 그 순간 마트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도는 직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없는 사람 취급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윤도는 잠시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순간 대답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그래요. 윤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트의 소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직원은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고 매니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춘섭은 윤도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윤도야, 왜 왔냐? 너까지 욕먹게 하려고. 춘섭의 목소리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들을 만난 기쁨보다는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죠. 윤도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윤도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굽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윤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윤도와 작업복 차림의 춘섭이 부자 사이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죠. 첫 번째 직원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부로 대했던 상대가 고객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윤도의 분위기를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매니저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아, 그렇다면 저희가 좀 과했나요? 하지만 실제로 물건이 손상된 것은 사실이고 매니저는 양쪽 눈치를 보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어요. 윤도는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과했냐고요? 방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 단순한 업무 지도입니까? 윤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 윤도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아버지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존경받아야 할 분이었는데 자신이 세상의 편견에 휩쓸려 아버지를 외면했던 것이었죠. 윤도의 선언 이후 마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윤도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매니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 아버지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격 모독을 당해야 할 이유가 됩니까? 직원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저희도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품이 손상된 것은 매니저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윤도의 날카로운 시선에 말을 잇지 못했죠. 윤도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손상된 상품이 얼마나 됩니까? 확인해보고 저에게 정확한 손해액을 알려주세요. 제가 모두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섭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춘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도야, 안 돼.
이건 내 일이야. 내가 나서면. 하지만 윤도는 아버지의 말을 끊었어요. 아버지,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윤도는 호텔에서 마트 본사에 정식 항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고연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상세히 기록했죠. 또한 관련 법령을 인용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윤도는 법무팀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서 이런 문서 작성에는 능숙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도는 마트 본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고객 서비스팀 팀장과 면담을 요청했고 정식 항의서를 제출했어요. 팀장은 윤도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항의에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 항의는 감정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윤도의 항의서는 법적 근거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고객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직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윤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과 전혀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춘섭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윤도야, 나 일을 그만두게 됐다. 춘섭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윤도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마트에서 나한테 그러더라. 감정적으로 굴면 일 그만두셔야 한다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춘섭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준 것 같다. 윤도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큰 피해를 준 것이었거든요. 마트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바로 피해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윤도는 즉시 마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항의한 것은 직원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왜 피해자인 제 아버지를 해고하는 겁니까? 하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해당 근로자분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마트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춘섭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윤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상사인 박상무 전무가 윤도를 불렀습니다. 박상무는 50대 중반의 냉철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윤도 씨, 최근에 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박상무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윤도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부산 출장 갔을 때 일 말이야. 마트에서 소동을 피웠다면서. 그것도 가족 일 때문에. 박상무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몰랐지만 윤도의 행동이 회사에까지 알려진 것이었죠. 윤도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셔서. 하지만 박상무는 윤도의 말을 끊었어요. 가족 일엔 개입 안 하는 게 좋지. 내가 감정적으로 보이면 인사평가에 안 좋아. 박상무의 말은 윤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 회사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중요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직원은 신뢰할 수 없어. 박상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상무님,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윤도가 항변하려 했지만 박상무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잘못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는 이런 일로 회사 이름에 먹칠하지 마.
윤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트에서도 모든 곳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라는 것을 말이죠. 퇴근길에 윤도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도우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마저 사람보다 이미지를 강요받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윤도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2번 버리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두 번째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 역시 그런 세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윤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위로의 말들은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윤도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해고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춘섭은 윤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윤도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윤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10여 년 만에 가는 고향길이었지만 설레는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신 작은 연립주택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 앞에 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좁은 마당, 낡은 대문, 아버지가 손수 가꾸신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 며칠치 신문이 쌓여 있었죠. 윤도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윤도입니다. 계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 윤도야. 내가 웬일로. 할머니는 반가워하셨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 아버지 며칠 전부터 집에 안 계시더라.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윤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글쎄, 월요일부터인가. 그냥 조용히 나가시더니 돌아오지 않으셨어. 혹시 너한테 연락 없었어? 윤도는 아버지께 열쇠를 받아두었던 것이 생각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정리정돈이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집을 비울 준비를 한 것 같았죠. 거실 탁자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윤도에게라고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윤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도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너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마트에서 일어난 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너무 미안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윤도야. 윤도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외면했던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죠. 윤도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성인이 며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부터 윤도는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평소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경로당,
마을 회관 근처 산책로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튿날은 더 넓은 범위로 수색을 확대했습니다. 버스터미널, 기차역, 심지어 병원까지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윤도는 점점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도는 비를 맞으며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아 헤맸어요. 고향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범위를 넓혀 찾았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윤도는 부산의 그 마트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그곳과 관련된 어디엔가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도는 비를 맞으며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빗소리가 윤도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크게 만들었죠. 부산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마트는 당연히 문이 닫혀 있었고 주변은 텅 비어 있었어요. 윤도는 마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쳐서 마트 앞 벤치에 앉아있던 윤도에게 경비원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이런 새벽에 여기서 뭐 하세요? 윤도는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경비원은 윤도의 사정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며칠 전에 여기 오셨더라고요. 잠깐만요. CCTV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경비원의 말에 윤도는 희망을 가졌어요. 경비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윤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전 화요일 저녁 시간대의 영상에서 드디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춘섭은 마트 뒤편 직원 전용 출입구 근처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춘섭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 몇 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춘섭은 도시락을 여러 개 준비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급여로 사신 것 같았어요. 이런 분이 내가 외면한 아버지였다니. 윤도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는데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계신 것이었죠.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여기서 일할 때도 다른 직원들한테 항상 친절하셨거든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윤도는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폭우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윤도는 CCTV 영상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정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도는 마트 앞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윤도는 정말 절실하게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체면이나 이미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찾는 것만이 중요했죠. 일요일 아침이 되었지만 윤도는 여전히 마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윤도의 정장은 비에 젖어 구겨졌고 얼굴에는 이틀 동안 잠들지 못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경비원 김 아저씨는 윤도를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손님,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혹시 그분 보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윤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전 10시쯤 김 아저씨가 윤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손님, 이거 며칠 전에 그분이 저한테 맡기고 가신 건데요. 혹시 아들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윤도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주신 건가요? 김 아저씨는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화요일 저녁이었나? 그때 여기 오셔서 한참 서성이시더니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윤도라는 아들이 혹시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봉투는 낡은 편지 봉투였지만 정성스럽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윤도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봉투는 집에서 발견한 편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윤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아버지가 마트 사장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었어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한춘섭입니다. 먼저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실 제게는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아이입니다. 윤도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 마트에 납품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혹여 아들 일에 누가 될까 싶어 이름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사장님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는 윤도의 회사명과 부서까지 정확히 적어 놓으셨어요. 윤도는 편지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숨긴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숨겼는데 아버지는 반대로 아들을 지키려고 자신을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나한테 마지막 일터입니다. 나이가 많아 다른 곳에서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늙은 몸이라도 써주시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절대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두 번째 종이는 아버지가 윤도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윤도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윤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내가 성공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내가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마트에서 일어난 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다. 내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내게 더 좋을 것 같다. 윤도는 편지를 읽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마트 앞 벤치에 털썩 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나를 숨겼는데 나는 그분을 지웠다. 윤도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윤도를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윤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체면이나 이미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김 아저씨가 윤도 곁에 앉았습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여기서 일하실 때도 누구보다 성실하셨어요. 그리고 아드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닌다. 정말 자랑스럽다 하시면서요. 정말요? 윤도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 아드님 이름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윤도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감추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부자지간의 사랑이 이렇게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세 번째 종이에는 아버지가 다니고 계신 교회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야, 만약 내가 정말 나를 찾고 싶다면 이곳을 찾아와라. 하지만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윤도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았으니 당장 가봐야 했어요. 김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교회는 부산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윤도는 아버지의 편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 정겨운 분위기였어요. 윤도는 심장이 뛰며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아버지께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죠. 윤도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예배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단지 몇 명의 신도들만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윤도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사님이 윤도에게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윤도는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죠. 한춘섭이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제 아버지입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춘섭 집사님 말씀이시군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오시지 않고 계세요. 걱정이 되어서 연락드려봤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윤도의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어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요? 윤도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글쎄요, 지난주에 오셨을 때 좀 우울해 보이시긴 했는데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윤도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까지 자신 때문에 고민하셨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기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윤도는 더욱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교회를 나선 윤도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한 절망감과 함께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윤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마트에서의 일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마트의 잘못된 관행과 고연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 때문이었죠. 윤도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윤도는 휴대폰을 꺼내 마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 상담실입니까? 임원진과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담 직원은 당황했지만 윤도의 단호한 태도에 일단 접수를 해주었어요. 월요일 아침 윤도는 마트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에 무단 결근 신고를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서 기다리던 윤도에게 경영지원팀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윤도는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저는 한윤도라고 합니다. 며칠 전 부산 지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된 한춘섭의 아들입니다. 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윤도는 팀장의 말을 끊었어요. 처리라고 하시는 게 피해자를 해고시키는 것이었나요? 결국 임원회의실에서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상무 2명과 이사 1명이 참석했어요.
윤도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죠.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한윤도이고 현재 대기업 전략기획부 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귀사 부산 지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된 한춘섭의 아들입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윤도의 모습과 그가 말하는 내용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죠. 윤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여기서 일하던 알바였습니다. 윤도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그분이 이 회사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분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상무 중 한 명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상 실수가. 윤도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실수요? 그 실수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윤도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고연령 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법령과 사례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모범 사례들이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그런 회사를 바꾸려 합니다. 저는 우리 회사 내에 노동인권 관련 프로젝트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윤도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기획안을 설명했어요. 고연령 근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상호 존중 문화 정착,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터 만들기 말입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지만 윤도의 논리 정연한 제안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윤도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신분이 알려지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도는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여러 언론에서 윤도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대기업 부장이 밝힌 아버지의 부당해고, 효자의 용기 있는 고발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는 부산의 그 마트 앞 벤치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지만 아직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어요. 윤도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윤도야, 밥은 먹었냐?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했던 그 말처럼. 윤도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차례입니다.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윤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인권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트 본사에서 윤도가 제안한 상호 존중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과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고연령 근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지점으로 확산되었고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윤도가 마트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눈에 익은 작은 동판이 보였습니다. 한춘섭 성실과 따뜻함으로 회사를 비춘 사람. 회사에서 춘섭을 기리기 위해 만든 명예의 벽이었어요. 윤도는 그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습니다. 윤도가 조용히 중얼거렸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말이 그렇게 어려워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냐? 윤도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춘섭이 거기 서 있었어요. 1년 전보다 건강해 보이셨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윤도는 달려가서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춘섭은 8개월 전에 돌아오셨습니다.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마음을 추스르고 계셨던 것이었죠. 윤도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둘 사이에는 진짜 화해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해줘서 고맙다. 춘섭이 윤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정작 자랑스러운 건 너야. 내가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했잖아.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윤도는 단상에 올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객석에서 춘섭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을 숨기려 했던 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트 임원들도 기립박수를 쳤어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윤도는 단상에서 아버지를 찾아 눈인사를 했어요. 오후에 윤도와 춘섭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윤도는 한 달에 2번씩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동료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오히려 효자라며 칭찬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차 안에서 윤도가 말했어요. 춘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도야. 아버지도 미안했다.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괜히 숨기려고 했네. 이제는 서로 숨기지 말아요. 윤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요. 고향에 도착하자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춘섭은 윤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고 윤도는 상을 차리며 도와드렸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도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고 춘섭은 마을에서 새로 시작한 봉사활동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평범한 부자의 모습이었죠. 밤이 되자 윤도는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학창시절 상장들이 붙어 있었어요. 춘섭이 그것들을 계속 보관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윤도는 그것들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새삼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윤도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마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아침 햇살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윤도가 말했어요. 춘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라. 아버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 윤도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제 윤도에게 아버지는 숨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윤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윤도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